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5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 세계사 과목 해설 강의를 맡은 다정고등학교 교사 여운정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출제 경향 분석 한번 해본 다음에 본격적인 문항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 배분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이번에 이제 5월에 시험을 봤지만 원래는 이제 4월에 봐야 했던 시험이었죠. 그래서 작년 4월 학평 그리고 이제 직전 시험이었던 3월 학평, 그 다음에 23년, 22년, 21학년도 수능, 요 이제 3개년도 수능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명의 발생, 이 단어는 항상 한 문제가 나오는 단원이었죠. 이번에도 예외 없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번 동아시아사 아파트에서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제 수능 기준으로는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비중이 좀 높아졌죠. 그 다음에 지난 직전 시험에서는 5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인도사, 원래 이 파트에서 킬러 문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비중의 문항들이 자주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수능에서 이제 비중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 세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이제 작년 4월 학평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세문항이 나왔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고려를 한 단원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아메리카사 7문제가 나왔고요. 작년에도 7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그 비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가지고 6문제가 나왔었는데요. 22년, 21년 4문제씩 이제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유럽 아메리카사 비중이 조금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 세계대전 파트에서 3문제, 2문제가 나왔습니다. 4월 학평 기준으로는 2문제, 2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수능 기준으로는 2문제, 3문제, 2문제,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문제, 2문제 정도로 비슷비슷한 배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난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5월 11일 EBSI를 기준으로 했고요. 일단은 이제 1등급이랑 2등급 파트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급 컷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점수만 가지고 보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등급 컷이 47점, 2등급 컷이 41점인 상황입니다. 어, 작년 학평은 이제 2등급 컷이 39점이었는데요. 이때의 이제 백분위랑 표준 점수를 보면은 1등급 표점이 이제 72점이었고, 그 다음에 2등급 표점이 이제 6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같은 해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1등급 표점이 이제 66점이고, 2등급 표점이 64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백분위는 96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등급 백분위도 마찬가지로 89로 갔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4월 학평을 얘기를 할 때는 시험을 그 준비를 하기 위해 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학년 가서 세계사 배우는 학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학년 가서 세계사 배우는 학생들 이외에도 일종의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반 학급에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학업 의욕이 없는 학생들이 이제 시험에 참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표점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평균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능 기준으로 하면은 꾸준히 이제 표점은 1등급 표점이 이제 66, 66, 67 정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백분위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제 계속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번 시험의 난이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점수로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점수 기준으로는 그냥 무난무난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파트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그 난이도를 문항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은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이 55.3%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오답률이 대략 70% 혹은 이제 70% 이상 정도가 돼야지 우리가 킬러라고 하는 문항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고 난이도 문항이 55점이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할 만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내용 보시면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게 이제 연표 문제였죠. 여러분들이 연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연표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이 항쟁, 국타 왕조의 문화, 메로베우스 왕조, 아바스 왕조에서 이제 각각 사실 오답률 50% 넘는 문제조차 두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0% 이하의 문제가 세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가면은 완전히 평이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번 시험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한 수준이었다. 특히 이제 그 2단원 후에 나오는 3단원이죠. 그 인도사, 이슬람사. 인도사 이제 중동 서아시아사 파트에서 그 킬러 문항이 이제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킬러 문항이 항상 이제 빈출되는 곳이 3단원 인도 서아시아사인데 그 단원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항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이제 5월 학평을 총평과 학습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이제 평균이 22점대로 수능에 비해서는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4월 학평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문항 분배 역시 학습 중임을 고려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 오답률은 55%대입니다. 매우 평이한 난이도의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험은 이제 그 평이한 만큼 국가, 왕조와 같은 이제 광범위한 주어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나 이제 국가가 아니라 왕 혹은 인물 혹은 이제 하나의 사건과 같은 세분화된 주어를 물어볼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수능에서 인도 서아시아사 파트가 줄어들고요. 3단원이 줄어들고 서양사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도 5단원 이제 제국주의 파트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3단원에서 무조건 킬러 문항이 나온다라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있을 6월 모평을 보고서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항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고난이도 문항 상위에서부터 5문제를 골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도 문항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의 형식이나 주제에 있어서 조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생각한 문항 한 문제를 골라서 총 6문항에 대해서 해설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배치는요, 이제 난이도 순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문제겠죠.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20번 문항, 오답률 55.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이제 여러 시험을 통해서 최고 난이도 문항이 이제 오답률이 55% 정도 나왔다는 건 상당히 평이한 수준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친 봉쇄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림은 미국이 쿠바 해상을 봉쇄하는 상황을 풍자한 것이다. 미국이 터키 등의 핵무기를 배치하니까 소련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을 시도하였다. 미국은 이를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여겼고 소련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쿠바 해상을 봉쇄하였다. 이에 미소 양국의 관계는 핵전쟁 발발 직전의 상황으로까지 악화되었다. 자, 봉쇄라는 표현만 보고서 이제 베를린 봉쇄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에 많이 그 오답 선지가 집중이 되었는데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각의 이제 선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언제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41년에 대서양 헌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서양 헌장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이 만나서 이제 앞으로의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이제 회담이니까요.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좀 협조를 해줄 것,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세계 정세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논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셜 계획입니다. 1947년인데요. 마셜 계획은
전후, 즉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피폐해진 유럽 사회를, 유럽의 경제를 미국이 많은 돈을 이제 뿌려서 재건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그 계획이 되겠죠. 자, 제1차 비동맹 회의는 1961년이 되겠습니다.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제 베오그라드에서 이제 제1차 비동맹 회의가 개최가 되는데요. 비동맹 회의라는 거는 이제 비동맹 국가들, 즉 소련과 미국의 대립 하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길을 갈 거야. 우리는 이제 어느 한쪽과 동맹 맺고서 뭐 이런저런 거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이제 국가들이었죠. 그래서 제1차 비동맹 회의가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닉슨 독트린은 이제 닉슨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렇게 당시에 베트남전에 이제 지긋지긋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베트남전에서 미군을 다 철수를 시키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겠다. 그래서 냉전의 완화, 다른 말로는 이제 데탕트 모드라고 하죠. 그래서 냉전의 완화를 이제 추진하는 이런 정책이 되었었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입니다. 1985년에 집권을 시작을 하는데요. 고르바초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소련이 당시에 이제 미국과의 경쟁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개혁 개방, 즉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같은 정책들을 통해서 소련 사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1995년입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창설되었어요. 고르바초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제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가 성립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세계 질서 하에서, 무역, 경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미국 입맛에 맞게 새로 재편할 것이냐를 두고서 이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을 중시로 하는 세계무역기구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1995년입니다. 자, 그러면은 쿠바 미사일 위기는 몇 년에 있었냐? 1962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연도만 보고서 넣는다면은 61년, 67년 사이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5년 반동회의, 1961년 제1차 비동맹 회의를 통해서 이제 미소 양측 어느 쪽에도 붙지 않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죠. 이런 나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즉 미소의 이제 급격한 냉전 속에서 자신들의 실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소의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과 소련에게는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세력 확장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요럴 때 한번 이렇게 힘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은 할 수 있어 라면서 이제 위협을 하고 기강을 잡아줘야지 되는 요런 상황에서 미소의 대립이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 측면을 보이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미소가 정말 이제 핵 전쟁 발발 직전까지 거의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베트남 전에서도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제 희생을 당하는 이런 식의 대립을 하다가 결국은 닉슨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립은 너무 힘들다, 조금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좀 냉전 대립 관계를 풀어주자, 완화 되는 이제 요 사이의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표 문제라는 거를 항상 그냥 연도 61년, 67년 그 사이에 62년 들어가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연표 문제는 항상 연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 구조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역시 그 스토리 구조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셔야지 연표 문제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은 54.3% 정도로 이제 아까 문제보다 약간 쉬운 정도였네요. 18번 밑줄 친 봉기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얼마 전 탄약통에 돼지 기름과 소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소문을 듣고 탄약통 사용을 거부한 인도인 용병들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인 용병들은 5월 10일 메루트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델리로 진격하였습니다. 영국군은 델리의 무더운 기후와 본국의 늦은 지원으로 봉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네요. 여기 나오는 이제 동인도 회사 소속의 인도인 용병들 세 글자로 뭐라고 했었죠? 세포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757년의 세포이 항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안하면 1857년이죠. 1857년의 세포이 항쟁에서의 결과, 이제 영향, 이런 일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럼 지문을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탄지마트가 단행되었다. 탄지마트, 술탄, 이제 압들 메지트 1세 때부터 시작된 오스만 제국의 개혁이죠. 오스만 제국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다. 플라시 전투 배경이 인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플라시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7년 전쟁 중에 일어났었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온 세계 곳곳에서 이제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대륙 식민지에서도 부딪히고 인도에서도 부딪히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 7년 전쟁 같은 경우는 1756년부터 63년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답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와하브 운동이 시작되었다.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뭐냐? 이슬람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럼 왜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느냐?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러시아한테 이제 막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도 떨어져 나가고 이런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오스만 제국 말고 이제 원래 이 동네에서 이제 잘 나가던 아랍 사람들이 다시 중심이 되어서 이슬람교를 통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와하브 운동인데 역시 배경은 인도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답이 아니게 되겠죠.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되었다. 무굴 제국 황제가 폐위되었다. 그렇습니다. 이 세포이들이 이제 무굴 제국 황제를 이제 모시고서 새로 이제 옹립을 시키고서 농성을 했었고 세포이 항쟁이 다 진압된 이후에 이제 영국은 무굴 제국 황제를 폐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세포이 항쟁의 결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비이슬람 교도에 대한 지즈야가 폐지되었다. 지즈야가 뭐였죠? 인두세였죠. 그래서 이 인두세가 폐지되었다. 16세기 무굴 제국의 황제였던 악바르 대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는데요. 여기 재밌는 게 이제 그 3번 선지랑 1번 선지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와하브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아랍 민족주의를 주장했었던 사우드 왕가죠. 이제 이 사우드 왕가가 이제 메카랑 메디나 이 이슬람교의 성지죠. 여기를 차지하면서 이제 그 세력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래서 그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제 당시에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집트 태수, 이집트 총독이었던 이제 메흐메트 알리에게 사우드 이제 사람들을 진압해라라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흐메트 알리가 이제 사우드 사람들을 잘 진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흐메트 알리가 그 오스만 제국에다가 이제 자신이 이걸 하는 대신 요구한 몇 가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메흐메트 알리가 반란을 일으켰었는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메흐메트 알리한테 크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이집트한테 당한 뒤로 이렇게 있을 순 없다. 이러다 정말 나라 망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서구화 개혁에 급격하게 시도한 것이 바로 탄지마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선지랑 1번 선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7번 문항입니다. 오답률 50% 정도였고요. 상당히 무난한 문항이었습니다. 가왕조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러네요. 이번에 소개할 문화유산은 아잔타 석굴사원입니다. 석굴사원에는 이제 불상과 벽화 등이 많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벽화로 어떤 시기에 어떤 왕조겠죠? 어떤 왕조 시기에 제작된 제1석굴의 연화수 보살상이 있습니다. 몸에 밀착된 얇은 옷을 통해 신체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내는 인도 고유의 특색을 지닌 미술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교과서를 유심히 잘 봤으면은 요게 국타왕조 시기에 이제 그 만들어진 아잔타 석굴이라고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성 교과서에는 요 사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유적에 대한 사진은 살짝 각도가 다르긴 한데 이제 각 교과서에는 이제 아잔타 석굴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이 연어조 보살상의 사진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얼마나 잘 봤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굽타 왕조에 맞는 설명을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타지마할이 조성되었다. 타지마할 인도의 무굴 제국 시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죠. 우르두어가 사용되었다. 우르두어가 사용된 건 역시 무굴 제국 시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이 아니죠. 자이나교가 출현하였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습니다. 이제 인도에 무슨 왕조 같은 거 나오기 전에 이제 인도의 고대에 나왔던 종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뭐 거의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불살생의 교리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그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어쨌든 굽타 왕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졌다. 쿠투브 미나르 이것은 델리 술탄 왕조 때 세워졌었죠. 델리 술탄 왕조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게 되겠고요.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였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굽타 왕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그럼 굽타 왕조 때 어떠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마하바라타, 아니면은 이제 뭐 라마야나, 아니면은 이제 그 클리다사라는 사람이 쓴 샤쿤탈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문학은 아니고 법전이지만 만우법전 같은 것들이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된 기록들, 문학들에 해당되니까는 요 이름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 자리에 뭐 이제 마하바라타가 나왔다, 만우법전이 나왔다, 이럴 때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요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항입니다. 오답률 45.7%였고요. 이제는 이제 맞춘 친구들이 더 많은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가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이 조각상은 이제 가왕조의 클로비스가 랭스의 주교인 레미기우스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클로비스는 로마 카톨릭교로 개종함으로써 교회의 지지를 얻고 로마인들과의 융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가왕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클로비스가 창시한 왕조가 바로 메로베우스 왕조입니다. 메로베우스 왕조는요, 대략 5세기에서 이제 8세기 정도까지 존속하였던 프랑크 사람들의 왕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지를 한번 보자고요. 1번 신학대전을 집필하는 학자. 신학대전은 이제 누가 썼었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썼었죠. 이제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에 활동했던 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아니게 되겠죠. 와트 타일러의 난에 가담하는 농민. 와트 타일러의 난은 100년 전쟁 중에 일어나는데 정확한 연도는 이제 1381년입니다. 그래서 와트 타일러의 난도 지금 메로베우스 왕조라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의 건축을 명명하는 황제. 성 소피아 성당은 연대는 대략 비슷하지만 이제 장소가 다릅니다. 요건 동로마 왕국이었죠. 이제 동로마 제국. 그래서 이제 요것도 아니게 되겠네요. 수도 니네베의 왕립 도서관 건설에 동원되는 인부. 니네베에 왕립 도서관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아시리아 왕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아예 연도랑 그냥 장소 다 안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어디 써야 되는데 쓸 자리가 없네. 아시리아. 자,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과 싸우는 병사.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제 이슬람군과 싸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누가 군대를 이끌었었죠?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끌었습니다. 카롤루스 왕조의 카롤루스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카롤루스 마르텔은 당시에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었던 피핀이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카롤루스 대제, 카롤루스 마뉴스가 이제 이 카롤루스 르네상스를 이끌게 되는 이제 그 카롤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 똑같네요 라고 해서 아닌 것 같은데, 투르푸아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이제 한번 다시 이 파트를 복습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4번 문항입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가의 수도인 바그다드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그래서 기존의 칼리프가 폐위되고 알카디르가 새 칼리프로 옹립되었다. 가즈니 왕조의 이제 동시대 가즈니 왕조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마흐무드는 권력 기반이 약했던 알카디르를 지지하였다. 이에 알카디르는 마흐무드에게 술탄의 칭호를 부여하고 예복을 하사하였다. 요것도 이제 맞힌 친구가 더 많은 문항이 되겠는데요. 일단 수도가 바그다드라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한은 아바스 왕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바스 왕조라고 배웠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바스 왕조라고 배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바스 왕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바스 왕조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하였다. 이스마일 1세가 건국한 것은요, 사파비 왕조가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16세기쯤에 존속을 했으니까는 아바스 왕조랑은 이제 같은 동네에 같은 시간선에 있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요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몽골군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하였다. 자, 몽골군의 침입, 아바스 왕조가 이제 몽골군의 침입을 받았는가? 받았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셀주크 투르크나 뭐 이런 이제 그 다른 이제 이민족계열 왕조한테 그 술탄 자리가 넘어간 뒤에도 계속해서 칼리프 자리 같은 거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존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몽골군의 침입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58년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자, 그럼 3번 선택지 봅시다. 사산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하였다. 이것은 정통 칼리프 왕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정통 칼리프 왕조가 이제 초반에 그 무함마드 이제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하고 이제 계속해서 사산조 페르시아와 투닥투닥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정통 칼리프 왕조 때 사산조 페르시아를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게 되겠고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행하였다. 요거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동로마 제국. 그래서 이것도 아니게 되겠죠.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베리아 반도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은 우마위야 왕조, 정확히는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비교적 쉽게 나오긴 했어요. 그냥 바그다드 보면은 이제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어렵게 나올 때는 이제 몇몇 왕조의 이제 동시에 수도였던 지역들을 묶어서 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도를 묻는 문제 같은 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도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서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묻는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해당 왕조의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요 왕조에 있었던 기본적인 사실들을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요 문항 분석이 되겠는데요. 주요 문항은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어렵지는 않지만 요 문항이 조금 꼬아서 내면은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9번 문항이고요. 오답률 자체는 44.7%로 맞춘 사람이 더 많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제국주의에 관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 지난 수능 때 킬러 문항이 제국주의에서 오답률 78%로 이제 굉장한 문항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꼬아서 내자면은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찝어봤습니다. 일단은 9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은 아프리카 횡단 정책을 추진한 가국가가 마다가스카르 섬을 침략하니까 마다가스카르 섬 사람들이 항전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항전하였으나 결국은 패배하였다. 승리를 거둔 가 나라는 마다가스카르 섬의 통치자를 폐위한 뒤에 자국의 식민지인 알제리로 유배를 보냈다. 자, 힌트 하나, 횡단 정책을 추진하였다. 힌트 둘, 마다가스카르 섬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고 침략을 했었고, 그 다음에 힌트 셋, 알제리가 식민지다. 이건 너무 대놓고 프랑스에 관한 얘기죠. 가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횡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영국이 종단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장소가 바로 파쇼다가 된다. 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이제 제시문에 파쇼다가 바로 그냥 있기 때문에 이걸 찍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선지를 한번 보긴 해야겠죠. 일단 이제 벵골 분할령을 발표하였다. 벵골 분할령을 발표한 것은 이제 영국에 관한 얘기죠. 영국이 당시에 식민지였던 인도 통치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벵골을 갈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벵골 지방에서 이제 분리된 벵골 지방이 인도로부터 분리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도 국민회의의 반발과 그 다음에 이제 스와데시 운동, 스와데시 운동 같은 것들이 벵골 분할령에 대한 반발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아도와 전투. 요거는 이제 그냥 대놓고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얘기죠. 이탈리아가 당시에 이제
아프리카에 있었던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했었는데 에티오피아를 침략을 했었는데 이제 당시에 황제 메넬리크가 이끌던 이제 그 에티오피아 군대한테 아도와 전투에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국가에서 유럽 국가를 이제 이긴 몇 안 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네르친스크 조약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얘기죠. 러시아가 이제 동진을 계속하는 와중에 네르친스크 동진을 계속해서 하는 와중에 이제 시베리아 그 횡단을 하는 와중에 이제 청나라와 영토 갈등을 벌이게 되고 이것을 조정한 것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되겠죠.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독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아프리카 식민지를 이제 후발주자로 뒤늦게 들어가는 와중에 이제 아프리카 그 나미비아 같은 동네에 있었던 이제 헤레로족들이 이제 그 독일 사람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키는 것을 굉장히 무참하게 진압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굉장히 이런 이제 헤레로족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그 생소한 지명들이 그 지난 수능에 나왔었죠. 가장 어려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키온과 삼각지대, 뭐 루안다, 부룬디, 탕가니카 뭐 이런 지명들이 나왔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명을 꼬아가지고 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어할 수 있냐를 보여준 문제가 되었었죠. 어,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 파쇼다에 관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어떤 영국 군인의 그 행적이다 하면서 막 아프리카, 막 아시아 막 이렇게 돌아다녔던 이제 그 영국 군인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시면은 그 마흐디 운동에 관한 이제 얘기가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원래는 이제 차이니즈 고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찰스 고든이라는 사람인데 별명이 차이니즈 고든이에요. 중국에서도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태평천국 운동 그게 답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구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말하자면 이제 영국 이제국주의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군인인데 이 사람이 파쇼다 사건이 이제 있었던 수단이죠. 이 수단 일대에 있었던 마흐디 신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흐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그 회유를 하고 달래보고 막 이러려고 이제 그 지역에 총독으로 파견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흐디 운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고든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자면 지난 수능에 나왔던 그 지도의 여정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흐디 운동을 이제 마흐디 운동이 그 뒤로 약 10년 정도 더 이제 그 동네에 계속해서 있다가 나중에 영국 정부가 마흐디 니네 저기 뭐 그 우리 이제 고든을 잡아다 죽였지 하면서 요 마흐디 신국을 이제 토벌하러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 사람들과 부딪힌 게 파쇼다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만약에 요런 이제 제시문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내면은 아마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출제자 입장에서 요거를 어떻게 꼬면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으로 힌트를 주고 이제 어렵게 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2024년도 5월 고3 전국 연합 학력 평가 해설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6월 1일 날 6월 모의고사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모의고사니만큼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니만큼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후회 없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제 그 실력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해설은 이걸로 마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